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 격추에 30억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실패하면 30억을 또 써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2,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추격률 100%로 말이죠.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은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적군의 최첨단 스텔스기나 핵무기 아니었습니다. 바로 100원으로 1000원을 이겨야 하는 전쟁의 원리, 가성비의 지옥. 모든 전쟁은 값비싼 무기들을 그보다 적은 돈으로 박살내야 진짜로 승리하는 게임이었죠. 그때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군 전력화해 실전 배치한 국가,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흡사 무한 탄창을 만들어내 전 세계의 방산계를 뒤집어 엎은 것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펜타곤으로 날라온 거절할 수 없는 한국의 충격적인 제안서. 과연 미국도 무릎 꿇게 만든 가성비 지옥을 어떻게 한국만이 그 열쇠가 된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제 책상 위에 놓인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제가 28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단순 명료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제안서, 대공 레이저 무기 K빔, 실전 배치 완료. 저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요? 미국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아직 실험실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반도체나 자동차나 잘 만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 한 발당 2,000원, 패트리엇 미사일 대비 비용 150만 배, 명중률 100%.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3년 전 서울주재무관이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을 보고했을 때도 똑같이 반응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우리 기술을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독자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오만했습니다. 철저하게요. 그런데 30분 후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톰슨, 지금 당장 브리핑룸으로 올라와. 한국 놈들이 진짜 해냈어.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직감했죠.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에서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12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차장, 해군 제독, 육군 중장, 그리고 국가정보국장까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케 톰슨,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봐야 할 게 있어.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안흥 시험장, 눈 덮인 들판 위로 드론 12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지상의 한 장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만한 크기의 검은색 장비.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트럭에 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상단의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갑자기 연기를 뿜으며 추락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드론이 똑같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늘에서 파리채로 드론을 때려 잡듯 12대의 드론이 차례차례 떨어졌습니다. 총 소요 시간 28초. 단 한 대도 빠짐없이 전부 격추됐습니다. 이게 실제 야외 시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국장님. 정보분석관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박격포탄이었습니다. 초속 200m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탄체. 레이저 장비의 포탑이 정확히 탄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3초간의 조사 끝에 탄체 외피가 녹아내리며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10년 걸려도 못한 걸 한국이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무너진 거죠. 톰슨 부국장.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3년 전에 뭐라고 했지? 한국은 우리 기술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판이야.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을 파악해. 중국 첩보원 라인은 없는지, 우리 기술 유출은 없었는지 전부 조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구동 제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28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출력을 30kW급으로 높여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블록2, 그리고 100kW급 이상으로 높여 적의 전투기와 위성까지 격추하는 블록3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15년간 1,4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어떻게 3년 만에 성공시킨 걸까요? 저는 즉시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라인 접촉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개발 인력 배경, 모든 걸 조사하세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100kW 단일 레이저. 하지만 냉각 문제로 계속 실패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10kW급 레이저 10개를 만들어 하나로 합쳤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결합 기술. 여러 개의 레이저 광원에서 나온 빛을 하나로 모아 출력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발상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위상 동기화를 나노초 단위로 맞춰야 하는데 0.001도만 어긋나도 출력이 70%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은 성공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나노 칩 만들 때 쓰는 정밀도를 레이저에 적용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 기술만 보고 있었는데 한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인 분야를 활용한 거였습니다. AI 추적 시스템은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상인식 기술입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초당 60프레임으로 120개 물체를 동시 추적합니다. 우선순위는 속도, 크기, 궤적으로 자동 판단하죠. 빌어먹을?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거대하고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작고 실용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실험실에서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전방 배치를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NSA가 해독한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레이저 프로젝트 탈취 최우선 목표, K빔 기술 확보 시 태평양 전력 균형 역전 가능, 미국 무기체계 무력화 가능,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예상 대응 비용 드론 1대당 미화 1.5달러 대 패트리엇 미사일 200만 달러. 결론 경제적 대응 불가능. 기술적 무력화 불가능. 한국과의 전면 전시. 7일 내 방공망 붕괴. 중국이 계산을 끝낸 겁니다. 한국의 무한 탄창 앞에서 중국의 드론 물량 전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봐야 합니다. 분석관이 다른 문서를 건넸습니다.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암호명 드래곤아이, 미국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 침투 작전 보고서. 중국 스파이가 우리 프로젝트에 침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침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비드 리,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 정보부와 접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데이비드 리. 그를 프로젝트에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5년 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 28년 경력을 만들어준 멘토, 전임 국장 로버트 체인버스였습니다. 톰슨,
자네 프로젝트에 괜찮은 인재가 있어. 데이빈 리라는 친구인데 MIT 출신의 광학 전공이야. 한번 써보게. 저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멘토의 추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문서는 끔찍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리는 중국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한 로버트 체인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인버스 전 국장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케이맨 제도를 경유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총액 1,200만 달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신자가 심어놓은 스파이를 아무 의심 없이 핵심 프로젝트에 배치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10년간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내부 배신이었습니다. 데이빈 리는 프로젝트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에 의도적 결함을 넣었습니다. 레이저 출력 테스트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빌어먹을 1,400억 달러가 증발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15년간 미국이 헤맨 이유가 바로 내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자였고 제가 채용한 사람이 스파이였습니다. 한국이 3년 만에 성공한 것과 미국이 15년간 실패한 것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순수하게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내부 배신자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봤습니다. 한국은 왜 성공했을까요? 첫째,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최강의 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실전에서 쓸 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둘째, 접근이 실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완벽한 100kW 단일 레이저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10개의 10kW 레이저를 합쳤습니다. 셋째, 민간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기술만 고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기술을 전환했습니다. 넷째, 속도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실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작동하는 순간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다 말고 멈췄습니다. 더 큰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성공한다면요? 만약 K빔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면요? 저는 즉시 NSA에 연락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해킹 시도 모니터링을 최우선으로 올려주세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감지됐습니다, 부국장님. NSA 요원이 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 연구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4빈 건 확인됐습니다. 모두 중국발입니다. 성공한 건요? 다행히 전부 차단됐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이 예상외로 탄탄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 탈취에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물리적 침투, 내부자 매수, 심지어 무력 위협까지. 중국에게 K빔은 그만큼 절박한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하나가 태평양 전력 균형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봉쇄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후젠성의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드론 제조 시설입니다. 12개 공장이 신설됐고 예상 생산량은 1일 8,000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대만 침공 준비로 보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국장이 답했습니다. 드론 8,000대면 대만 방공망을 하루 만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응책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배트리어스로는 하루 300발이 한계입니다. 중국이 8,000대를 보내면 우리 항모 전단도 속수무책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K빔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톰슨, 자네가 그런 말을? 3년 전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하지 않았나?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못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각하, 계산은 간단합니다. 중국 드론 8,000대, 제작비 대당 100만 원, 총 80억 원입니다. 우리가 패트리어스로 300대만 막아도 9천억 원이 듭니다. 하루면 국방 예산이 증발합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요? 발사 비용 한 발에 타워링원입니다. 8,000발을 쏴도 600만 원입니다. 게다가 명중률 10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00원이 30억을 이긴 겁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톰슨, 자네가 직접 가게. 자네가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자네가 해결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 한국 기술을 무시한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준혁 박사, K빔 프로젝트 수석연구원, 광섬유 레이저 결합기술 핵심 개발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서울주재정보관 시절 문서들, 그리고 한 비자 거부 건의를 찾았습니다. 신청자 김준혁, KAIST 박사과정 학생, 목적 미국 MIT 광학연구소 교환연구원, 거부 사유 미국 기술 습득 목적 추정,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 거부 권고자 마이클 톤슨, 저였습니다. 제가 15년 전 그의 미국 유학을 막았던 겁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보고서에 적었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우리 첨단 광학 기술을 배워갈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 우리 기술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굳이 우리 연구소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오만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거부한 그 학생이 미국도 못 만든 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문을 닫았더니 그는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거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청하러.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톰슨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내일 ADD 연구소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 ADD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출입 절차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박사,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톰슨 부국장님.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뵀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비자 인터뷰 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 한국 학생이 미국 기술을 배워갈 필요가 있느냐? 한국은 우리 뒤를 따라오면 된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사님, 그건 화난 건 아닙니다.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다고요? 네. 그가 웃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했으니까요. 그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리죠. 당신들이 불가능하다던 것을요?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각 방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레이저 광학 실험실, AI 추적 시스템 개발실, 냉각 시스템 테스트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연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18개의 광섬유 레이저 모듈이 정밀하게 배열돼 있었습니다. 핵심은 위상 동기화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파형들이 나타났습니다. 18개 빔의 위상을 나노초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영격기용원 1도만 어긋나도 출력이 70% 감소하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나노칩 만들 때 쓰는 정밀도를 레이저에 적용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군사 기술에만 매달렸습니다. 한국은 민간 최고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AI 추적 시스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늘의 물체들을 추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새 비행기, 드론, 심지어 작은 곤충까지 모든 게 정확히 식별되고 분류됐습니다. 네이버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초당 60프레임으로 120개 물체를 동시 추적합니다. 우선순위 판단은요? 속도, 크기, 궤적을 종합 분석합니다. 위협도를 자동 계산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용은 정말 한 발에 2,000원입니까? 전기요금입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발정이만 있으면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무한단장. 말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명. 박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개발입니다. 둘째, 미국의 일방적 우위 조항은 삭제합니다. 셋째, 제3국 수출 시 한국 동의가 필수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됩니까? 박사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오만했습니다. 이젠 배울 때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일해보죠.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협력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슨, 자네 알겠나? 이건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미국이 다른 나라 조건을 전부 받아들이다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진행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28년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한미 협력이 발표되자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로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 체결, 2,000원의 기적, 전쟁의 룰을 바꾸다, 드론 시대의 종결자, K빔. 하지만 가장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제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NSA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부국장님, 중국이 움직입니다. 뭡니까? 푸젠성 드론 공장 가동률이 200%로 올랐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저는 즉시 위성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섬뜩했습니다. 12개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론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일일 생산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8,000대가 아닙니다. 11,000대입니다. 12,000대라고요? 네, 그리고 해안가의 발사 기지 15개가 신설됐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K빔이 나오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려는 겁니다. 대만 방공 능력은요? 패트리엇 미사일 보유량 약 400발입니다. 12,000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은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직 K빔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이 시한을 정한 겁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K빔 배치 전에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대응책은?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현재로선 군사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항모 전단을 보내도 드론 12,000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대만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에게 긴급 배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K빔 시제품이라도 먼저 대만에 보내는 거죠. 국방장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톰슨 시제품을 실전해? 검증도 안 끝났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긴급 회담을 요청합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급박했습니다. 김준혁 박사를 만난 건 공항 귀빈실이었습니다. 박사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 대만의 위기, 미국의 한계. 김 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빔을 당장 대만에 배치하자는 겁니까? 시제품이라도 좋습니다. 중국을 멈춰야 합니다. 김 박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시제품은 시험용입니다. 실전 환경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김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양산형 1호기가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양산형이요? 네, 일주일 전에 완성됐습니다. 최종 검수만 남았죠. 그럼 그걸 대만에 조건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한국군 운용팀이 함께 갑니다. 우리 장비는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한국군이 대만에 들어간다는 건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K빔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판매합니다. 모든 나라예요? 네,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예요. 드론 테러로 고통받는 사우디, UAE, 이스라엘, 폴란드 모두에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의 비전을요?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균형을 바꾸려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3일 후 한국 공군 수송기 한 대가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화물칸에는 K빔 양산형 1호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기술팀 12명이 동승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방어 무기를 판매할 뿐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K빔이 대만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타이베이 외곽 군사기지에 배치됐습니다. 김 박사팀이 직접 설치를 감독했습니다. 12시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대만 국방부 레이더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드론 편대 접근 중, 숫자 약 200대. 중국이 시험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대만군이 긴장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K빔이 가동됐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AI 시스템이 200개 표적을 동시에 식별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늘을 쓸어내듯 200대의 드론이 8분 만에 전부 격추됐습니다. 명중률 100%. 대만 지휘소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중국은 500대를 보냈습니다. K빔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18분 만에 전부 격추. 그 다음 날 1000대. 37분 만에 격추.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드론을 보내도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국 측 전기요금뿐이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은 드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대만은 K빔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한 탄창이 드론 시대를 종결시킨 겁니다. 대만에서의 성공 이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겐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석유 시설이 폭격당한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당시 30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며 하늘에 돈을 뿌렸던 악몽 말이죠. UAE도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K빔을 보자마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언돔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격 성공률 90%는 훌륭하지만 한 발에 6천만 원씩 드는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일본까지 줄을 섰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주문 폭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다른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은 시작됐지만 진행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저항이었습니다. 펜타곤 내 일부 장성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까? 자체 개발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실패했습니다. 1,400억 달러를 썼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그건 내부 스파이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를 제거했다고 기술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테나 프로젝트 연구진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헨슨이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기술을 베끼라고요?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핵심 연구진 8명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비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급히 헨슨을 찾아갔습니다. 연구동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헨슨 박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책상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부국장님. 전 이미 결정했어요. 박사님의 자존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요? 헨슨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과학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이뤄내고 싶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헨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28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은 우리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K빔을 직접 봤습니다. 200대 드론이 8분 만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낫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저는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우리는 100kW 단일 레이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10개의 10kW를 합쳤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헨슨이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쓸 수 있어야 했고, 트럭에 실어야 했고, 전방에서 작동해야 했어요.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면 우리는 최고 성능만 추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한 수치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쓰려고 했고, 한국은 전쟁을 막으려고 했어요. 헨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헨슨 박사님,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베끼자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워서 우리 방식과 결합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영원히 모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헨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헨슨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한국 연구진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화상회의 말고 직접요.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준혁 박사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박사와 한국 기술진 5명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펜타곤 연구동 회의실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 연구진 15명과 한국 측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헨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광섬유 레이저를 선택했습니까? 출력 손실이 크지 않나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있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실을 5% 이하로 줄였습니다. 비결은 광섬유 재질이에요. 재질이요? 네, LG화학이 개발한 특수 광섬유입니다. 굴전류를 0.01 단위로 제어할 수 있죠. 미국 연구진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기술이 디스플레이 패널 만들 때 쓰는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린 그걸 가져다 썼을 뿐이에요. 헨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재적이네요. 우리는 왜 생각 못했을까요? 생각의 출발점이 달랐으니까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헨슨 박사님은 최고의 레이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쓸 수 있는 레이저를 만들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양국 연구진의 협력이 본격화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광섬유 결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고출력 증폭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출력은 120kW, 한국 모델보다 20% 높았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한국 모델과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헨슨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다니.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혼자선 못했을 겁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걸요. 한미 공동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사령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 공군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대만 봉쇄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K빔으로 인해 드론 공격이 무력화됐습니다. 손실 규모는 드론 9,700대가 격추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7억 위안입니다. 의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27억이나 날렸다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K빔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폴란드, 일본, 호주가 모두 구매했습니다. 의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나? 1대1로 전략이 흔들립니다. 정보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드론 물량 전술은 1대1로 국가들을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빔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값싼 드론을 대량 생산해 상대국을 압도하는 것, 경제적으로 감당 못할 방어 비용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하지만 K빔은 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드론 1만 대를 보내도 2,000원씩 100만 번 쏘면 끝이었습니다. 총 20억 원. 중국이 드론 만드는 비용 100억 원보다 훨씬 쌌습니다. 대응책은 없나? 의장이 물었습니다. 기술 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이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물리적 침투는 ADD 연구소 경비가 삼엄합니다. 침투 성공 확률 5% 미만입니다. 의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개발한다. 당장 시작해라.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광섬유 레이저 결합 기술의 핵심은 정밀 제어입니다. 나노초 단위 위상 동기화가 필요한데 우리 반도체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7나노 공정 기술이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첨단 장비를 못 들여오고 있습니다. 의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빌어먹을? 중국의 딜레마가 명확해졌습니다. K빔을 만들려면 첨단 반도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장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 해도 한국 보안이 막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갇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드론 물량 전술에 갇힌 겁니다. 한편 저는 펜타곤에서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뭡니까?
크렘린이 한국에 비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K빔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가요?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수백 대가 수십만 원짜리 드론에 파괴됐습니다. 흑해 함대도 드론 공격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러시아도 가성비 지옥에 빠진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K빔을 원하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러시아도 무릎을 꿇은 겁니다. 2,000원의 기적 앞에서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K빔을 나토 표준 방공 시스템으로 채택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 판매, 운용 교육은 한국이 직접 담당. NATO는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계약 규모는 5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가 주문했습니다. 브라질이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론 테러에 시달리던 모든 나라가 K빔을 원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렸습니다. 한화 시스템 주가는 200% 폭등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든 2,000원의 기적을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효율성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거라는 걸. 한국은 전쟁의 룰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비싼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무기가 이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준혁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톰슨 부국장님. 이제 블록2를 준비해야죠. 블록2, 30kW급 출력으로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차세대 모델.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한국과 함께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걸요. 한미 공동개발 3개월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뉴멕시코 화이트샌즈 시험장,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시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미 합작 K빔 프로토타입의 최종 시험일이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참관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김준혁 박사와 방위사업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시험장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8년 경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헨슨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드론 50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왔습니다. 속도 시속 200km, 고도 1500m, K빔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AI 시스템이 50개 표적을 동시에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침묵 속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소요시간 3분 23초, 명중률 100%.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2단계 표적 발사. 시험 책임자가 명령했습니다. 이번엔 박격포탄 숲이빨이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시속 300km로 날아왔습니다. 훨씬 빠르고 작은 표적이었습니다. K빔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탄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20발 전부 격추. 소요시간 6분 10초.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하군요. 하지만 김준혁 박사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 속도가 0.3초 느립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0.3초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실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빠른 미사일 상대로는 명중률이 떨어질 겁니다. 헨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AI 알고리즘을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저는 김 박사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15년 전 제가 박사님 비자를 거부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죠. 당연히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 화는 금방 풀렸습니다. 왜죠? 깨달았거든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미국 기술, 유럽 기술을 배우고 모방했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2등일 수밖에 없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자 거부 덕분에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기로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3년간 밤샘이 일상이었습니다. 실패도 수없이 했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초기 연구 노트입니다. 실패 기록이 성공보다 10배 많아요.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빼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붉은 펜으로 쓴 실패, 도장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김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군인들이요? 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드론이 침투할 때마다 우리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총으로 쏘기엔 너무 빠르고 미사일 쓰기엔 너무 비쌌죠. 그래서 K빔을... 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2,000원으로 우리 군인들을 지킬 수 있다면 밤샘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명예나 돈을 위해 연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김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가르쳐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K빔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는 걸,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돈이 아니라 사명감, 명예가 아니라 책임감. 그게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거였습니다. 2주 후 AI 알고리즘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화이트샌즈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표적이 준비됐습니다. 순항미사일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시속 900km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표적. 기존 방공 시스템으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시험 시작.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K빔 AI가 즉시 포착했습니다.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0.2초 만에 조준 완료. 레이저 발사. 3초간 지속 조사. 표적의 외피가 녹아내리며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공입니다. 명중률 100%? 대통령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헨슨 박사와 김준혁 박사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냈습니다, 김 박사님. 함께 해냈죠, 헨슨 박사님.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의 기술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뤄냈습니다. 서로 배우고 인정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모든 공중 위협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강한 나라는 혼자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오늘 배웠습니다.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을요. 대통령이 김준혁 박사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김 박사가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K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비싼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이긴다는 철학.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철학. 그리고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길이 세계와 만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dur 한국의 2000원 기적, 미국 무기 체계 혁명, BBC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꾼 날, 알자히라 드론 시대 종결, K빔 시대 개막, 중국 관영 매체만 침묵했습니다.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전 세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나토 35개국 집단 구매, 중동 8개국 긴급 도입, 아시아 12개국 협상 타진, 총 주문 금액 50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생산 라인을 10배로 늘렸습니다. 협력업체 300개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K빔 전용 공단이 세워졌습니다.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방산 수출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달리 봤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존중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28년 경력이 무색할 만큼 많은 걸 배운 1년이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진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것이다. 그날 저녁 김준혁 박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톰슨 부국장님, 블록2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함께 갑시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배우는 자의 것이라는 걸,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걸, 함께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2,000원으로요. 그리고 그 2,000원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을 무너뜨렸습니다. 드론 시대를 종결시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용한 나라의 거대한 방역,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작성했습니다. 28년간 저는 힘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힘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2,000원이 30억을 이긴 날 전 세계가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이 이긴다는 것을, 크기가 아니라 효율이 이긴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진짜 강해진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블록2 개발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저는 그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K빔을 국제평화유지 표준 무기로 지정하는 건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저는 미국 대표단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준혁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국 대표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K빔은 공격무기가 아닙니다. 순수 방어무기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K빔이 배치된 23개국에서 드론 테러가 99% 감소했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0건,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 95% 감소, 우크라이나 인프라 파괴 80% 감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K빔은 특정 국가의 전략적 우위를 위한 수단입니다. 평화 유지 명분은 위선입니다. 중국 대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판매합니다. 조건부 판매가 무슨 평화입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뿐입니다.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K빔을 대만 침공에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해 K빔 표준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방공 비용이 40% 감소했습니다. K빔 덕분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사용량 90% 감소, 방공 예산 절감액 200조 원, 민간인 피해 70% 감소.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가 잇따라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2표, 중국과 러시아, 기권 1표, 가결됐습니다. K빔이 UN 공식 평화 유지 무기로 지정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장님. 톰슨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왜요? 15년 전 비자 거부당했을 때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때 전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거부당해도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제네바 호수가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빠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김 박사 옆에 앉았습니다. 소장님, 다음 목표는 뭡니까? 블록 3입니다. 그가 즉답했습니다. 블록 3요? 네, 100kW급 이상 출력으로 위성까지 격추하는 모델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위성까지요? 우주가 다음 전장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요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겠다는 겁니까?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김 박사가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철학을요. 힘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펜타곤 대회의실에 각국 국방 관계자 50명이 모였습니다. 제1회 국제 레이저 방공 컨퍼런스였습니다. 주최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2,000원으로 30억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화면에 지난 2년간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K빔 배치 국가 48개국, 총 방공 비용 절감액 500조 원, 드론 테러 감소율 98%, 민간인 피해 감소율 8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김준혁 박사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올라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블록 2가 완성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30% 작았지만 출력은 50% 높았습니다. 30kW급 출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 가능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마하 5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 블록 2가 정확히 포착하고 격추했습니다.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블록 3 개발도 50%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적외도 위성을 추적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2년 내 우주 방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펜타곤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장님,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선두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김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전 제가 박사님 기술을 무시했을 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왜죠?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가 답했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편한 길을 택했을 겁니다. 미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막혔고, 네, 그래서 제 길을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작은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살았죠. 하지만 작다고 약한 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아도 똑똑하면 이깁니다. 작아도 효율적이면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빔이 바로 그 증명이군요. 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2,000원이 30억을 이긴 날 세계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부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뭘요? 15년 전 제 비자를 거부해 주셔서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K빔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실수가 그에게 동력이 됐다니, 제 오만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니.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거절을 핑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히려 발판으로 삼죠.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김 박사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연구진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었다는 게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나라의 거대한 방역, K빔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는 28년간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서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5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크기가 아니라 효율이 이깁니다. 둘째, 비싼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이깁니다. 셋째, 말이 아니라 실행이 역사를 바꿉니다. 넷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다섯째, 진짜 힘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K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2,000원이 30억을 이긴 날, 전쟁의 경제학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한탄창은 드론 시대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최고는 혼자 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 오늘, 우리는 진짜 최고가 됐습니다. 조용한 나라의 거대한 방역,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는 은퇴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2년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으니까요. 배우는 법을 배웠고,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걸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2,000원의 기적으로요. 문이 열리고 후임자가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블록3 공동 개발 제안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수락한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은퇴해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후임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미국을 바꿨습니다. 세계를 바꿨습니다. 2,000원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 힘이 아니라 지혜가 이기는 시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시대. 한국이 연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목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2,000원으로 30억을 이기고 전 세계 방산의 룰을 바꾼 이야기.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한국은 크지 않지만 똑똑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효율적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